잎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적절한 습도에서 보관을 할 때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것들은 후숙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14도 이하의 온도에 익기도 전에 넣어 놓으면 더 익지도 않을 뿐더러 향과 맛이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후숙 과일들은 잘 익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퓨저나 방향제를 쓰실 때는 식재료마다 보관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식재료들이 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해야지 되고요. 또 먹었을 때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색이라든지 질감, 그리고 맛 같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기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식재료들은 수분 함량이라든지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보관 방법에 따라서 이런 영양소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 또 안전성이나 기호성, 품질에 미치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상태로 저장을 했을 때, 보관을 했을 때 우리가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미생물의 증식이 안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탈이 나게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에는 일반적으로는 주로 박테리아고 그다음에 곰팡이라든지 효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은 수분 함량이나 온도에 따라서 증식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육류라든지 해산물, 유제품과 같이 수분 함량이 70-80% 이상 되는 이런 식품들은 온도를 낮춰서 냉장을 한다든지 또는 냉동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곡류라든지 견과류 같이 수분 함량이 한 14% 이하가 되는 이런 건조식품들은 이제 공기에 닿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그 다음에 또 해충이나 이런 거에 끓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곡류나 견과류와 같이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되는 건조식품들은 우리가 공기에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 용기에 넣어서 상온에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관하는 온도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양소를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영양소들은 그게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또는 그것이 가지는 화학 구조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빛에 대한 노출, 산소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또는 손실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든지 E 이런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성분들은 빛에 의해서 또 산소에 의해서 산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좀 차단할 수 있고 산소에 차단하기 위한 밀폐 용기 속에 그래서 우리가 좀 온도도 낮고 건냉소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나 이런 잎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고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습도에서 보관을 할 때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색이라든지 식감, 맛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도 품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도 식품들이 영양소나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는 없어도 커피 같은 것들은 눅눅해지지 않게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너무 온도가 높은 곳에 놓으면 향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토마토 같은 것들은 우리가 후숙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빨갛게 익혀가지고 상온에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14도 이하의 온도에 익기도 전에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라이코펜 함량이 더 빨갛게 익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향이라든지 토마토로서의 향과 맛이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후숙 과일들은 잘 익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집 냄새나 새 가구 냄새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가요? 이제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다든지 또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고 나면 새집 증후군이 있다든지 또 새로 가구를 들여놓게 되면 페인트 냄새라든지 접착제 냄새 이런 것들이 나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라고 Volatile Organic Compounds 그래서 VO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새집 증후군이 있는 집들에 들어가게 되면 숨이 탁 막히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그러시잖아요.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톨루엔, 벤젠, 자일렌 같은 그런 성분들이 기화를 하면서 휘발을 하면서 공기 중에 섞여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래 막 노출이 되게 되면 두통도 오게 되고 또 눈, 코, 입에 이런 점막들, 호흡기 점막들이 자극을 받게 돼서 굉장히 호흡하기에도 불편하게 되고 또 뭐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악화된다든지 더더군다나 포르말데하이드나 뭐 벤젠 이런 것들은 우리가 WHO의 발암물질 분류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발암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뭐 한번 쏘였다고 해서 금방 암이 생기냐 그건 아니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는 얼마나 이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암물질의 노출 정도가 심하냐. 그러니까 이런 새집증후군이 있거나 또는 새 가구의 냄새가 나는 이런 환경에는 우리가 특히 이런 냄새 성분에 유해 성분에 취약한 어린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는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씩 창문을 30분씩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거나 또는 요즘에 공기청정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쓰시더라도 공기청정기에 헤파 필터라든지 또는 활성탄 필터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이런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다면, 친환경 자재로 되어 있다면 이런 유해물질을 덜 내뿜을 거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저포르말데하이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할 수 없이 이런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환기시키거나 또는 이미 나온 유해물질들을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라든지 이런 그 유기물질들을 흡수하는 실내 식물들을 가져다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흡착제에는 우리 숯이라든지 다공질이 있는 숯이라든지 활성탄 그리고 베이킹 소다 그다음에 실내 식물로 이런 유해물질들을 흡수한다고 잘 알려진 것들로 산사베리아라든지 스파티필름, 아이비, 관음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 몇 개 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흡수해서 제거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새집증후군, 새가구 증후군의 그 냄새를 완전히 없애려면 하루에 30분씩 3번씩 환기를 시켜도 3주, 그 다음에 더 길게는 2-3달까지 해야지 완전히 공기질이 개선이 됐는데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그렇게 비워놓고 그 환기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베이크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더라고요. 베이크아웃이라는 거는 뭐예요? 굽는다는 거잖아요. 구워서 배출을 유해물질을 배출시킨다 이런 뜻이니까 그 주택이나 가구 등이 방출하는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30 내지 40도에 아주 고온 상태로 하루에 5시간 내지 10시간씩 뜨겁게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체니까 이런 물질들이 한꺼번에 많이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문을 확 열어가지고 1-2시간씩 완전히 환기를 시키고 또 다시 이런 똑같은 고온 상태로 유지했다가 1-2시간씩 환기시키는 것들을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2-3일 내에 가구가 내뿜는 유해물질이라든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공기의 질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살충제나 방향제를 쓸 때 건강에 해롭지 않게 쓰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사실 천연 소재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진 어떤 살충제라든지 방향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쓸 때 이거 해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 사실이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향을 내는 거 그런 것들이 분무를 하고 기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충제에는 농약에도 많이 들어있는 피레스로이드 성분이라든지 또는 유기인계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방향제에는
합성 향료라든지 아까도 말했던 세집중원에서 나왔던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벤젠, 톨루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흡입 시에 세집중원과 똑같은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호흡기 자극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살충제 같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좀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충제를 분무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분무를 하셔야 되고 분무하시는 분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서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리 이런 분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일단 공기를 다 환기를 시켜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음식이라든지 식기, 어린이 용품 이런 데에는 다 덮어가지고 비닐 같은 걸 덮어서 혹시 분무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잔류하지 않도록 그런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무를 하는 살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는 공간에 꼭 뿌리셔야 되겠고요. 뿌린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는 과다하게 뿌리시면 이거 다 환기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살충제 그 벌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벽의 틈새라든지 바닥의 틈새 같은데 그리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최소량을 뿌리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뿌리고 난 다음에는 일단 조금 밀폐를 해놨다가 그 30분 후에는 충분히 30분 이상 해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갔을 때 이런 살충제 성분을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향제도 사실 요즘에 디퓨저 너무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향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제들을 많이 쓰시고 디퓨저가 많이 쓰시는데 이런 디퓨저나 방향제를 쓰실 때는 합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무향 제품이라든지 천연 성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 또 알코올 프리 제품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VOC라고 하는 볼라타일 오가닉 가운드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들이 저감된 제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 골라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제라든지 이런 걸 어디에 놓느냐 하는 것도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놔두시는 게 좋겠고 아까도 살충제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과하게 진한 향이 나게 놔두시면 사실 뭐 향수도 너무 많이 뿌리고 다니면 좋은 향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과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방향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적당량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분무형 방향제는 꼭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뿌리시고 이제 보통 디퓨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기는 하지만 분무형으로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있어요. 방향제에도 그런 것들은 사람이 없을 때 뿌리셔야 되고 일정 시간 후에는 환기를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또 있는데요. 이런 살충제나 방향제 같은 거를 다 뿌리시고 나거나 사용하시고 그런 용기들을 뚜껑을 꼭 닫아가지고 어린아이나 또 반려견 이런 반려동물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이런 곳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혹시 괴물이란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살충제나 뭐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거 이렇게 시체 닦은 세제를 이렇게 하수구에 버려가지고 그것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하수구 속에서 괴물이 탄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유기화학 물질들은 이렇게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남은 양들은 적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방법으로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폐기하라 하는 거를 꼭 지켜서 폐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다른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살충제도 그렇고 방향제도 그렇고 아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흡입을 하시는 거는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분무하신다거나 제일 처음에 갖다 놓을 때 예민하신 분은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살충제나 방향제를 좀 더 건강에 덜 영향을 미치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천연 제품으로 대체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기 퇴치를 위해서는 레몬그라스라는 향신료 이용하신다든지 감귤이나 뭐 이런
레몬 같은 데서 나오는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개미 같은 것들을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초라든지 베이킹소다, 커피가루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안에 바퀴벌레 있으면 너무 싫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향신료로 쓰는 월계수 잎이라든지 민트, 오이 껍질 같은 것들을 말려서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방향제는 이렇게 유기화합물질을 내뿜는 거지만 우리가 그 대신에 다른 나쁜 냄새들을 흡착하는 흡착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숯이라든지 베이킹소다, 커피 찌꺼기 같은 거, 그리고 말린 허브, 라벤더라든지 유칼립투스 같은 이런 것들도 흡착제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오렌지 껍질을 말려두면 우리가 한방에서는 진피라고 해가 약으로도 쓰기는 하는데요. 이런 오렌지 껍질을 말려두면 은은한 향, 너무 자극적인 향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은한 향과 탈취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요즘에 감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잘 깨끗이 말리셔서 또 겨울 동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고요. 지금 수많은 연구진들이 정말 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저도 연구하는 학자지만 다 그 논문을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 쌓이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일단은 예전에 그랬어요. 세계보건기구가 2019년도에 뭐라고 했었냐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 큰 거는 흡수가 안 된다.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었어요. 2019년에. 그 흡수 안 될 거다. 여러분들이 먹는 거 다 작은 거, 큰 것들이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때 단서는 달았었어요. 아주 작은 거, 1 마이크로미터 이하 거는 뭐 알 수 없다. 그 독성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정도 그냥 여지는 남겼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당연히 연구가 나오겠죠. 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이 드디어 밝혀냅니다. 그냥 네덜란드 사람 일반 성인의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고 혈액을 검사했더니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종류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 종류 대표적인 게 폴리에틸렌 또는 PET, 페트 아시죠? 그 다음 PS, 폴리스타 이 세 가지 정말 많이 쓰는데 PP도 있고요. 이 네 가지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다 피 속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때 옛날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랬거든요. 큰 거 안 넘어온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거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작은 흡수가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흡수가 돼서 혈액에서 검출이 됐던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왔던 게 문제는 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머물다 빠지는지 아니면 안 빠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 아니면 진짜 영원히 쌓이는 건지 이런 것들에서 연구가 지금 충분히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거고 밝혀질 거라 좀 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지나 이게 진짜 배출되는지 뭐 땀인지 변인지 배출되는지 연구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은 일단 독성 결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만큼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섭취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경로가 당연히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은 지금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져서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을 난 피해서 살 거야. 영원히 단 한 개도 노출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모든 식품군에서 다 나옵니다. 그냥. 보통 식품하면 4가지 종류 말하거든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 4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냥 다 좀씩은 검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노출되는 경로 1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바로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생수. 지금 과도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페트병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거는 있는 거는 이미 해외 연구 결과나 국내 연구진이 이미 다 밝혀놨고요. 이미 그냥 많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생수병 업체에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페트병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페트병 소재가 처음부터 그 모양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성형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온 고압에 노출이 돼요. 그때 이런 어떤 화학 현상에 의해서 약간 조직이 좀 끊어지는 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물을 담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에서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만 줄이셔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페트병 생수를 여러분들 줄이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페트병 생수 당연히 분리수거 열심히 동참하시지만 우리 피디님 이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것 같습니까? 어떤 이런 자료 찾아보시면 재활용률이 50%대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대고요.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은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재활용 안 되고 대부분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태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산화탄소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페트병 생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플라스틱 용기. 처음에는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플라스틱 용기라고 하는 게 보통은 여러분 집에 그 소재를 이렇게 딱 보시면 PP라고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P2라고도 많이 적혀 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안전한 소재는 맞습니다. 거기서 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써요, 사람들이. 오래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분해되는 것들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분해되는 것들이 생겨서 음식을 담고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게 먹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에 뜨거운 거 담는 거, 종이컵에다가 너무 뜨거운 거 담는 것도 거기서 코팅되어 있는 소재가 폴리에틸렌 소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먹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S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PS 폴리스타이렌인데요. 이게 PS라고 하면 다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느낌 오실 겁니다.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용기들 뭐 있죠? 만두 포장 용기. 만두 포장 해보셨죠, PD님? 그러면 약간 스티로폼에 나온 거기 느낌 나는 거에다 포장해 주잖아요. 그게 다 폴리스타이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또 이게 사발면 용기인데 약간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사발면 있죠? 그런 용기들. 그게 다 여러분들 겉면 보시면 다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긁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 사용하신다면 좀 이런 마찰이 일어나는 거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만두 포장 같은 거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그래. 만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드셔라. 아니면 진짜 본인이 그런 어떤 용기를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 오시든지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티백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실제 그 캐나다 연구진이 밝혔는데요. 플라스틱 또 삼각망으로 되어 있는 티백 많이 쓰거든요. 지금 많이 쓰는데 이게 거의 대세예요. 근데 그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캐나다 어떤 교수님이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미세 플라스틱 수억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최초로 밝혀서 해외 저명 학술지에 이제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티백에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식.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 티백망 쓰는 게 편해서 쓰는 거거든요. 거기다 그냥 담가서 뜨거운 물 부으면 끝이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서 스테인리스 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망에다가 그런 잎이 있죠. 잎을 올려놓고 뜨거운 물로 이게 뿌려요. 그러면서 우려서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좋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티백 업계에서도 굳이 이렇게 그런 삼각망 이용하는데 제조 비용만 늘어나거든요. 그냥 잎만 파는 거야. 포장해서 잎만 팔면 적당한 가루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스테인리스 망에다 우려서 먹는 습관만 된다면 서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서로. 우린 미세 플라스틱 안 먹고 제조업체는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서로 윈윈이 나는 거죠. 환경도 살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삼각형 플라스틱 티백이 아닌 일반 종이 티백도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일반 종이가 아니고요. 옛날에 한번 영국인가 어떤 나라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영국이 티를 많이 먹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티를 우리 가서 보니까 종이니까 이거 그냥 버리면 태우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냥 화단에 심은 거예요. 화단에 심으면 당연히 좋겠지. 이게 뭐 비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라고 밝혀졌냐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냐면 순수한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종이에다가 다시 플라스틱 코팅을 합니다. 물론 올레핀 계열을 이제 코팅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단에 심으셔도 안 되는 거고요. 역시 그걸 뜨거운 물 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편리함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스테인리스 망을 활용하는 그런 게 보편화되면 업계에서도 안 만들 겁니다. 그런 스타일의 티백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식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발빠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PL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LA? 바로 생분해성 고분자, 생분해성 플라스틱. 아니면 어떤 데 이렇게 본 거예요.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논리가 뭐냐면 이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고 PLA, 폴리락틱 엑시드라는 건데요. 실제 옥수수로 만드는 거 맞아요. 그 옥수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 옥수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생분해성이니까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게 떨어져 나오면 플라스틱인데 이건 생분해성이니까 몸에 들어와도 당연히 분해되니까 괜찮겠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PLA도 작은 입자 상태로 분해돼서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분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개월이 걸립니다. 분해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독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PLA 미세 입자가 실제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PLA,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컨셉이
것이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물에서 플라스틱은 진짜 우리가 그냥 잘 만들어서 잘 쓰고 잘 내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땅에 묻어서 잘 썩게 하자, 이 컨셉으로 등장한 거지 이걸 먹어도 된다는 컨셉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들은, 구독자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서 스테인리스망에 우려먹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계도 살고 우리 건강도 살고 다 서로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리병에서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최근에 해외에서 어떤 충격적인 논문이 나온 거예요. 어떤 논문이었냐면 프랑스 연구진이 마트에서 파는 제품도 수거한 거예요. 유리병 제품, 뭐 플라스틱 제품 다 수거해서 과연 이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플라스틱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고 유리병 제품에서 얼마 안 나오겠지, 아니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진이 뭘 밝혀냈냐면 유리병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논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래서 참고로 그 연구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병에서 왜 많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리병이지만 뚜껑은 플라스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딸 때 이 마찰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더라. 실제 뚜껑 플라스틱 소재에 해당하는 게 실제 검출이 된 거를 확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따는 그 마찰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걸 밝힌 거죠. 그다음 또 연구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유리병이지만 사실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재활용을 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분리수거 열심히 동참하잖아요, 유리병 같은 거죠. 근데 유럽도 정말 많이 합니다. 환경을 정말 보호하는 데서 최전선에 있는 데가 바로 유럽이거든요. 당연히 거기도 재활용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병을 이제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이 세척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고압으로 물로만 쏘는 게 아니라 브러셔가 들어가요. 슝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돕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도 마찰이 있어도 세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브러셔가 시간 지나면 서서히 이게 오래 쓰면 브러셔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브러셔도 서서히 이게 분해돼요. 조금씩. 기계적 물성도 약해지고, 그런 이제 마찰되는 과정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더라. 왜냐면 실제로 이런 섬유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내요, 이 연구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과정에서 잔류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음식물로 떨어져 나온 걸로 현재 연구진이 밝혀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밝혀내고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자, 유리병에서 더 나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야, 이제 유리병 제품은 더 피해야 되는구나, 더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논문을 딱 제가 읽어봤어요. 논문을 봤는데, 일단 어떤 허점이 있냐, 허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크기별로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선 25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봤습니다. 25 마이크로미터 넘는 크기들만 관찰한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요새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걸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아예 조사조차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미세나 나노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큰 개념인 25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관찰 숫자를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 유리병에서 더 많이 관찰됐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단정 짓겠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연구진이 더 작은 사이즈까지 다 검출한 기법을 다 학습하셔서 그걸로 분석하셨다면 그런 플라스틱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또 이렇게 단정짓냐면, 거기서 생수병 있죠. 플라스틱 생수병을 관찰했더니 거기서 관찰한 그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너무 작았어요. 너무 적었어요. 막 1리터에 몇 개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뭐 수많은 연구 결과 이미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 마이크로미터 이상 큰 사이즈 만 보니까 그렇게 적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정밀하게 더 작은 사이즈 봤다면 훨씬 더 이런 페트병 생수에 더 많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특히 페트병 생수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연구진이 밝힌 거가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뭘까요? 유리병 제품은 아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도 약간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우리도 당연히 유리병 재활용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척하고 다시 쓰는데, 이 브러셔, 그 닦는 이 브러셔 있잖아요. 세척하는 브러셔, 이런 어떤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브러셔 한 다음에 다시 또 고압으로 충분히 세척해서 절대로 좀 어떤 그 브러셔로 인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은 남아있지 않게끔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규정은 그냥 깨끗이 하면, 그냥 이물질만 없으면 된다, 약간 뭐 그런 수준이, 미세 플라스틱까지 뭔가 어떤 그런 뭐 지침을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병세적 규정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유리병 제품에 대해서 뭐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 생수 이거는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산 참깨에서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의 19배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참기름 섭취를 멈춰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지금 이게 이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25년 7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 농민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 기사가 뭐냐면 어떤 기자분이 엄청난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참깨 같은 거 많이 수입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참기름이 정말 음식에 많이 쓰는 그런 식품이고 참기름 안 갖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참기름이 쓰이는 게 참깨인데 참깨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혹시 참깨 잔류 농약은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의심을 품고 직접 분석을 의뢰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식약처가 한 것도 아니고 기자분이 직접 미국산 참깨를 직접 우리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이 안에 잔류 농약은 얼마나 있을까 이제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산 참깨에서 무려 우리나라 기준치의 19배가 넘는 농약, 그중에서 농약 종류가 많은데 제초제로 많이 쓰이는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특정 제초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19배 이상. 이거 그 기자분이 밝히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저도 모르고 전 국민이 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기자분이 식약처에 이제 이 사실을 알렸죠. 이런 글리포세이트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검사를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자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글리포세이트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라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당연히 이 순간에 농산물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잔류 농약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검사를 하겠죠. 당연히 검사를 합니다. 당연히 600 몇 종에 대해서 농약을 검사를 해요. 당연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글리포세이트란 제초제가 그 검사항목에 없었다라는 게 이번에 최초로 2025년 7월 초에 밝혀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검사를 안 했던 거예요. 검사 항목에 글리포세이트가 없었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약처에 알려줬더니 이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줬더니 식약처에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입장을 전해왔나 봐요. 그래서 날짜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수입되는 이런 참깨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수입된 거는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수입된 게 얼마 전에 수입한 게 1,400톤이었습니다. 참깨를 1,400톤이 얼마 전에 수입이 됐는데 그게 다 어딘가 갔겠죠. 어디로 갔을까? 이 참깨가. 당연히 우리가 참깨를 뭐 김밥 위에도 뿌리기도 하고 고기에 뿌리기도 하고 잡채 위에 뿌리기도 하고 뿌린 용도로도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바로 참기름이죠. 당연히 참깨 수입했으면 참기름 제조업체에 넘어가죠. 그럼 참기름 제조업체는 그걸 짜서 참기름을 만들게 되겠죠. 이미 유통된 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검사 안 한 거예요. 기존에 그러면 이미 팔려나갔잖아요. 엄청난 양이 팔려나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에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현재 발표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수조사에서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PD님? 그 다음 수입된 거 조사해봤더니 역시 글리포세이트 그 제초제가 성분이 여전히 높게 나와요. 우리나라 기준치의 뭐 몇 배 이상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참기름을 뭐 쓰는 여러 가지 식품들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식품들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런데 식당에 안 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미친 파장이 엄청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입된 거에 전수조사 할지 말지는 지금 현재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산 참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집에 갖고 계신 참기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참기름 겉면에 당연히 원재료가 참깨라고 적혀 있고 가로치고 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베트남산인지 에티오피아산인지 중국산인지 인도산인지 파키스탄산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나라에 수입을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럼 따져볼게요. 자, 먼저 미국부터 다시 돌아오면, 자, 미국은요 글리포세이트 이 제초제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우리 PD님?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준치가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한 잔류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잔류 기준치가 한번 맞춰보세요. 몇 배일까요, 우리 PD님? 800배입니다. 800배 정도는 왕창 있어도 남아있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에요.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미국 하면 떠오르는 산업이 있죠. 뭐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빅테크 기업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뭐 큰 산업이지만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중에 40%가 농지입니다. 지금도 농업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서 농산물을 엄청나게 또 축산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판매하는 수출 국가기도 합니다. 땅이 넓잖아요.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데 사람이 못 뿌린대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농약을 사람이 돌아가면서 뿌리는 그게 아니라 헬기를 뿌립니다. 우리나라 차원이 달라. 헬기를 뿌리는 데가 엄청 많고요. 당연히 수확량이 많아야 되니까 이 제초제를 많이 뿌릴 수밖에 없어요. 제초제를 왜 많이 뿌리냐면 이 제초제가 말 그대로 잡초제, 여러 가지 풀, 쓸데없는 풀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GMO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잘 자라요. 나머지 풀들은 못 자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수확량이 생기는 거예요. 잡초들이 막 원래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뿌리는 거죠. 헬기에서 대량 살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또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기준치가 굉장히 관대한 거로 좀 추정이 돼요. 우리나라가 몇 배라고 했죠? 800배가 넘는 기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나라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죠. 우리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수출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파는 수출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자분이 뭘 밝혀냈냐면 충격적인 걸 밝혀냅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검사 안 하잖아요. 글리포세이트 검사 안 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문제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생산업체, 그 농산, 그런 농업업체들한테 배포 가이드까지 제공했대요. 글리포세이트 배포 가이드. 이런 거겠죠? 마음껏 써도 돼. 뭐 이런 거겠죠. 왜? 항공 검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수입됐었는데 참깨가 검사해보니까 글리포세이트가 이 제초제가 무려 19배나 높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우리 한국은 검사 안 하니까 마음껏 해도 돼. 자, 그러면 우리 PD님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미국에서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미얀마니, 베트남이니, 뭐 에티오피아,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을 하는데, 자,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한국은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안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PD님. 알았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문제된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팔면 한 번도 글리포세이트 양 가지고 문제 삼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뿌려댔을지는 지금 몰라요. 정말 미국보다 더 많이 뿌렸을지 적게 뿌렸을지 지금 현재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슬픈 현실이고요. 그럼 그 아까 농민신부 기자분이 아니 미국산 참깨만 검사하지 말고 다 검사했어야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분석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 검사하면 수백만 원 들어요. 그 모든 나라 거 다 검사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거 하나 꼽아서 해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악의가 있거나 반미 감정 있는 기자분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콕 집어서 해본 거예요. 수입산 참깨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자, 그럼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먼저 독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당연히 이 글리포세이트 제포제가 성능이 너무 좋아요. 좋다는 게 그냥 뿌리면 풀들이 안 자라요. 잡초들이. 그러니까 농산물 경작하는데 수확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요. 불법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합법이고요. 다만 잔류 기준치만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값도 싸고 성능도 좋으니까 많이 쓰고 있는 건데 항상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항상 이런 독성에 대한 우려가 늘 있었겠죠. 당연히 독성에 대한 연구를 했겠죠. 그동안 계속 생식 독성, 유전 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 제가 있기 때문에 독성료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진국 위주로 이런 잔류 기준치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서 잔류 기준치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산에 대해서 그 항목 검사 항목에 글리포세이트가 빠져 있었다는, 실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빠져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다라는 거죠. 이게 충격이에요. 자, 그러면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잔류 기준치까지 정하고 있는 이 농약에 대해서, 제초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방안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위험성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일단 다행히도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수입하는 참깨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다행인 거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수입했던 그 참깨들 미국산만 지금 1,400톤에 얼마 전에 1,400톤의 참깨가 수입됐었고 각 나라별 미얀마, 베트남, 뭐 중국 어마어마한 참깨가 수입되고 있는데 기존에 수입됐던 것들 수입돼서 이미 다 유통되고 있어요. 참기름 업체로 넘어갔고 거기서 짜서 다 판매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갖고 계신 이 참기름들 그럼 그건 어쩔 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기존에 유통됐던 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식약처는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이미 유통된 걸 어떻게 할지 또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서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 맞고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유통된 것들이 다 소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진돼야 될 텐데 지금 정확히 저도 일정을 좀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대충 추정해 보면 저도 내년 3월 이후에는 기존에 수입됐던 참깨들이 어떤 식으로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이제 수입산 참깨를 검사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입된 것들 관련된 거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아마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제 예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참기름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겉면에 국내산 또는 유기농이라고 적혀 있는 걸 구매하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미 갖고 있는 참기름, 예를 들어서 겉면, 여기 뒷면에 뭐 중국산 또는 뭐 인도산, 뭐 베트남산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잔류를 하고 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식약처에서 검사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 구매하실 때는 제가 뭐 그걸 버려라 말아야 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저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새로 구매하신 참기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내산 팝니다. 국내산 팔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이라 적혀 있는 거 구매하시는 게 하나의, 저런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대한 농약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러니한 게 국내산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참깨는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뭐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하나의 식약처에 그냥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잘못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어떤 허점이 있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산에 대한 불신이 한 번 더 생긴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식품의 경우에는 국내산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뭐 수입산 나쁘고 국내산은 뭐 무조건 좋고 뭐 그렇게 무조건 뭐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고요. 그건 아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관리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허점도 이러면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뭐 잔류 농약 같은 거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정작 수입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었던 게 항목이 있었다라는 거 이번에 뭐 밝혀졌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국내산 그거 관련돼서 되게 엄격하게 뭐 주기적으로 뭐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 잘 하는데 유독 이런 수입산에 대해서 이런 허점들이 드러났다는 게 저는 또 우려되는 게 이번 참깨 하나 찾은 것 뿐이고요. 과연 다른 수입산에 대해서도 지금 혹시 허점들이 있는 건 아닌지 이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국내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격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저들은 잔류농약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건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잘 지키게 되면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 강사학교수의 유효한 초대라고 있는데요. 이 채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